피터팬 제 13장 당신은 요정을 믿나요? 이 공포는 더 빨리 처리할수록 좋았어요. 그의 나무에서 처음으로 나온 건 컬리였죠. 컬리는 나무에서 세코의 팔 안으로 쏙 올라왔고 세코는 그를 스미에게 던졌어요. 스미는 다시 스타키에게, 스타키는 빌 주크스에게, 빌 주크스는 누들러에게 던졌고 그렇게 그는 검은 해적의 발치에 떨어질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던져졌어요. 모든 소년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기 나무에서 끌려 나왔답니다. 몇몇 아이들은 심지어 한 번에 공중에 매달려 있었는데 마치 손에서 손으로 던져지는 화물꾸러미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온 웬디는 좀 다르게 대우받았어요. 후크는 아이러니한 공손함으로 그녀에게 모자를 들어 올렸고 팔을 내밀어 다른 아이들이 묶여있는 곳으로 그녀를 안내했죠. 그는 너무나 품위 있게 또 너무나 끔찍하게 세련되게 행동해서 웬디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매혹되어 버렸어요. 그녀는 그저 어린 소녀였을 뿐이니까요. 한순간 후크가 그녀를 황홀하게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건 아마 고자질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오직 그녀의 실수가 이상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그녀가 오만하게 글을 뿌리쳤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 대해 그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공중으로 던져졌겠죠. 그랬다면 후크는 아마 아이들을 묶는 일에 직접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묶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면 슬라이틀리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을 테고 그 비밀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 피터의 생명을 노리는 이 더러운 시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날아가지 못하도록 무릎이 귀 가까이 구부러진 채로 묶였어요. 아이들을 묶기 위해 검은 해적은 밧줄을 9조각으로 똑같이 잘랐죠. 슬라이틀리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슬라이틀리가 글쎄 끈을 감싸는 데는 다 써버리고 매듭을 묶을 끝이 남지 않는 그런 골치 아픈 소포 같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해적들은 격분해서 그를 발로 찼어요. 마치 소포를 발로 차듯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끈을 발로 차야 하지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폭력을 멈추라고 말한 건 후크였어요. 그의 입술은 악의적인 승리로 비틀려 있었죠. 그의 부하들이 불쌍한 소년을 한 부분에 단단히 포장하려고 애쓸 때마다 다른 곳이 불룩 튀어나와 땀을 흘리는 동안 후크의 명석한 두뇌는 슬라이틀리의 겉모습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탐구했어요. 그리고 그의 의기양양함은 그가 그것들을 찾아냈다는 것을 보여줬죠. 아가미까지 창백해진 슬라이틀리는 후크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차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답니다. 그렇게 부풀어 오른 소녀는 평범한 남자가 끼어야 하는 나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불쌍한 슬라이틀리, 이제 모든 아이들 중 가장 비참한 아이는 피터에 대해 공황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한 일을 몹시 후회했어요. 더울 때 물을 마시는 것에 미친 듯이 중독되어 있던 그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둘레까지 부풀어 올랐고 자신의 나무에 맞게 자신을 줄이는 대신 다른 아이들 모르게 자신에게 맞도록 나무를 깎았던 거예요. 후크는 이걸 충분히 추측했고 피터가 마침내 자신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확신했지만 그의 마음속 지하 동굴에서 지금 형성된 어두운 계획에 대한 어떤 말도 그의 입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저 포로들을 배로 운반하고 자신은 혼자 있겠다고 신호했을 뿐이죠. 어떻게 그들을 운반할까요? 밧줄에 묶여 구부러진 채로. 그들은 실제로 통처럼 언덕 아래로 굴러갈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길은 늪지대를 통과했었어요. 다시 한번 후크의 천재성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죠. 그는 작은 집이 운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아이들은 그 안에 던져졌고 4명의 강인한 해적들이 그것을 어깨에 들어 올렸고 나머지는 뒤에 줄지어 따라갔죠. 증오스러운 해적 합창을 부르며 이상한 행렬이 숲을 통과하여 출발했어요. 아이들 중 누가 울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그랬다면 노래가 그 소리를 덮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집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 용감하지만 작은 연기 분출이 그 굴뚝에서 나왔는데 마치 후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후크는 그걸 보았고 그건 피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해적의 격분한 가슴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그에 대한 어떤 동정심의 흐름도 말려버리게 했으니까요. 급속히 어두워지는 밤에 혼자 있게 된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슬라이틀리의 나무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그 나무가 자신에게 통로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 오랫동안 그는 꼴돌이 생각하며 남아 있었죠. 그의 불길한 모자는 잔디 위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일어난 어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라도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상쾌하게 놀 수 있었어요. 그의 생각은 어두웠지만 그의 푸른 눈은 빈카꽃처럼 부드러웠답니다. 그는 지하세계에서 나는 어떤 소리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였지만 아래는 위와 마찬가지로 모두 조용했어요. 지하집은 마치 공허 속의 또 다른 빈 주거지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죠. 그 소년이 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슬라이틀리의 나무 밑에 단검을 손에 들고 기다리며 서 있는 걸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 외에는 알 방법이 없었답니다. 후크는 그의 망토를 조용히 땅에 미끄러뜨렸고, 그런 다음 음란한 피가 그 위에 설 때까지 입술을 깨물고 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용감한 남자였지만 한순간 그는 거기서 멈춰 서서 촛불처럼 흘러내리는 그의 이마를 닦아야 했죠. 그런 다음 조용히 그는 자신을 미지의 세계로 내려갔답니다. 그는 갱도의 밑에 무사히 도착했고 다시 멈춰 서서 그를 거의 떠나버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의 눈이 희미한 빛에 익숙해지자 나무 아래 집의 다양한 물체들이 형태를 갖추었죠. 그러나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오래 찾던 것이자 마침내 발견한 유일한 것은 큰 침대였어요. 침대에는 피터가 깊이 잠들어 있었답니다. 위에서 연출되고 있는 비극을 알지 못한 채 피터는 아이들이 떠난 후 잠시 동안 계속해서 그의 피리로 즐겁게 연주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건 자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려는 다소 외로운 시도였겠죠. 그런 다음 그는 웬디를 슬프게 하기 위해 약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하기 위해 침대보 밖에 침대에 누웠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침대보 안에 그들을 집어넣었는데 밤이 되면 쌀쌀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그런 다음 그는 거의 울 뻔했어요. 하지만 대신 웃는다면 그녀가 얼마나 분개할지가 그에게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그는 오만한 웃음을 웃었고 그 웃음의 한가운데서 잠들었죠. 가끔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들은 다른 소년들의 꿈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그 꿈들 속에서 애처롭게 통곡했지만 몇 시간 동안 그는 이 꿈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그 꿈들은 제 생각에 그의 존재의 수수께끼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 때에 그를 침대에서 꺼내 그녀의 무릎에 앉히고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다정한 방법들로 그를 달래주고 그가 좀 더 차분해지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다시 침대에 눕히는 것이 웬디의 습관이었죠. 그래야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받게 한 굴욕을 알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에 그는 즉시 꿈없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한쪽 팔은 침대의 가장자리 너머로 떨어져 있었고 한쪽 다리는 활처럼 굽어 있었으며 그의 웃음에 끝나지 않은 부분은 그의 입에 남겨져 있었는데 그의 입은 열려 있어서 작은 진주 같은 이빨들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후크는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나무 밑에 조용히 서서 방 너머 그의 적을 바라보았죠. 어떤 연민의 감정도 그의 음울한 가슴을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남자는 완전히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꽃들을 사랑했고 제가 들은 바로는 달콤한 음악을 사랑했죠. 그는 하프시코드에서 자신이 평범하지 않은 연주자였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자면 장면의 목가적인 성격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더 나은 자아의 지배되어 그는 마지못해 나무 위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를 멈추게 한 것은 피터가 잠들어 있을 때의 건방진 모습이었어요. 열린 입, 늘어진 팔, 활처럼 굽은 무릎. 그것들은 정말이지 건방짐에 의인하였는데 함께 고려하면 그것들의 불쾌함에 그토록 민감한 눈에 다시는 결코 희망컨대 제시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들은 후크의 마음을 강철처럼 만들었답니다. 만약 그의 분노가 그를 100조각으로 부쉈다면 그 조각들 각각은 그 사건을 무시하고 잠자는 자에게 뛰어들었을 거예요. 한 등불의 빛이 침대 위에 희미하게 비쳤지만 후크는 어둠 속에 서 있었고 첫 번째 은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는 장애물, 즉 슬라이틀리의 나무 문을 발견했어요. 그 문은 구멍을 완전히 채우지 않았고 그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걸쇠를 찾으면서 그는 분노하게도 그것이 낮은 곳에 있어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혼란스러운 두뇌에는 피터의 얼굴과 모습의 짜증나는 특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문을 덜컥거리며 그것에 몸을 던졌답니다.
그의 적이 결국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요? 그런데 그게 뭐였죠? 그의 눈에 붉은색이 손이 닿는 곳에 선반 위에 있는 피터의 약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게 무엇인지 즉시 이해했고 잠자는 자가 자신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죠. 산채로 잡힐까봐 휴크는 항상 자신의 몸에 끔찍한 약물을 가지고 다녔는데 자신의 소유로 들어온 모든 죽음을 일으키는 반지들로 그 자신이 혼합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것들을 과학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노란 액체로 끓여내렸는데 그건 아마 존재하는 가장 맹독성 독이었을 거예요. 이것 5방울을 그는 이제 피터의 컵에 추가했어요.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건 수치라기보다는 의기양양함 때문이었죠. 그걸 하면서 그는 잠자는 자를 바라보는 것을 피했지만 동정심이 그를 약하게 만들까 봐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희생자에게 한번 길게 흡족해하며 바라본 다음 돌아서서 어렵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가 꼭대기에 나타났을 때 그는 구멍에서 나오는 악 그 자체의 정령처럼 보였답니다. 가장 비껴진 각도로 그의 모자를 쓰고 그는 그의 망토를 둘러쌌는데 한쪽 끝을 앞에서 잡고 있었어요. 마치 밤으로부터 그의 모습을 감추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밤의 가장 검은 부분이었고 자신에게 이상하게 중얼거리며 나무들 사이로 몰래 사라졌답니다. 피터는 계속 잠을 잤어요. 빛이 깜빡이고 꺼졌고 그 주거지를 어둠 속에 남겨두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잠을 잤어요. 악어로 보아 십시가 되지 않았을 리 없었는데 그때 그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의해 깨어났답니다. 그건 그의 나무문을 두드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건 불길하게 느껴졌죠. 피터는 그의 손이 그것을 움켜쥘 때까지 그의 단검을 더듬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말했죠. 누구십니까?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노크 소리가 났죠.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는 전율했고 그는 전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2걸음으로 그는 문에 도착했죠. 슬라이틀리의 문과 달리 그건 구멍을 채웠고 그래서 그는 그 너머를 볼 수 없었고 두드리는 자도 그를 볼 수 없었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열지 않겠어요. 피터가 외쳤어요. 그러자 마침내 방문자가 말했는데 사랑스러운 종소리 같은 목소리로였어요. 나를 들여보내줘, 피터. 그건 팅크였고 빠르게 그는 그녀에게 빗장을 열어주었죠. 그녀는 흥분하여 날아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의 드레스는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오, 당신은 절대 추측할 수 없을 거야. 그녀가 외쳤고 그에게 3번의 추측을 제안했답니다. 말해. 그가 소리쳤고 마술사들이 그들의 입에서 끌어내는 리본만큼 긴 한 개의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그녀는 웬디와 소년들의 포획에 대해 말했어요. 피터의 심장이 그가 듣는 동안 위아래로 뛰었죠. 웬디가 묶여있고 해적선에 모든 것이 딱 그래야 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녀가 내가 그녀를 구출할 거야. 그가 외쳤고 그의 무기를 향해 뛰어올랐어요. 그가 뛰어오를 때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했죠. 그는 그의 약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의 손이 치명적인 약물 위에 닿쳤답니다. 안 돼. 팅커벨이 비명을 질렀는데 그녀는 후크가 숲을 통과하여 빠르게 갈 때 그의 행위에 대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거든요. 왜 안 돼? 독이 들어있어. 독? 누가 독을 넣을 수 있었겠어? 후크.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후크가 어떻게 여기 내려올 수 있었겠어? 아, 팅커벨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녀조차도 슬라이틀리의 나무의 어두운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의 말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컵은 독이 들어 있었답니다. 게다가 피터가 말했는데 자신을 아주 믿으면서 나는 잠든 적이 없어. 그는 컵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말할 시간은 없었죠. 행동할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번개 같은 움직임 중 하나로 팅크는 그의 입술과 약물 사이에 들어갔고 그것을 찌꺼기까지 마셨어요. 왜, 팅크, 감히 내 약을 마셔?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이미 그녀는 공중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피터가 외쳤는데 갑자기 두려워하며 독이 들어 있었어. 피터, 그녀가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을 거야.
오, 팅크, 나를 구하기 위해 그걸 마셨어? 응. 그런데 왜, 팅크? 그녀의 날개는 이제 거의 그녀를 날릴 수 없었지만, 대답으로 그녀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그의 코에 사랑스러운 깨물기를 했어요.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죠. 이 바보 멍청이. 그리고 나서 그녀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가서 침대에 누웠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그녀 근처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머리는 그녀의 작은 방의 네 번째 벽을 거의 채웠어요. 매 순간 그녀의 빛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 빛이 꺼지면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그의 눈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녀의 아름다운 손가락을 내밀어 그것들이 그 위로 흐르게 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처음에 그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알아들었죠. 그녀는 아이들이 요정을 믿는다면 그녀가 다시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피터는 팔을 펼쳤죠. 거기에는 아이들이 없었고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네버랜드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가까운 모든 이들에게 말했답니다. 잠옷을 입은 소년들과 소녀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바구니 안에 벌거벗은 아기들에게 말이죠. 당신은 믿나요? 그가 외쳤어요. 팅크는 그녀의 운명을 듣기 위해 침대에서 거의 활기차게 앉아 있었죠. 그녀는 긍정의 대답들을 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다시 확신할 수 없었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피터에게 물었어요.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그가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손뼉을 쳐요. 팅크가 죽게 하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손뼉을 쳤답니다. 일부는 치지 않았어요. 몇몇 짐승들이 쉿소리를 냈죠. 손뼉이 갑자기 멈췄어요. 마치 수많은 어머니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그들의 아이 방으로 달려간 것처럼요. 그러나 이미 팅크는 구조되었어요. 먼저 그녀의 목소리가 강해졌고, 그 다음 그녀는 침대에서 튀어나왔고, 그 다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명랑하고 건방지게 방을 통과하여 번쩍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믿어준 이들에게 감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쉿소리를 냈던 이들을 잡고 싶어 했죠. 그리고 이제 웬디를 구출하러 피터가 그의 나무에서 올라왔을 때 달은 구름 낀 하늘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그는 무기로 두르고 그 밖에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의 위험한 탐색을 시작하러 나섰답니다. 그가 선택했을 만한 그런 밤이 아니었어요. 그는 날아가기를 희망했었는데 어떤 이상한 것도 그의 눈을 벗어나지 않도록 땅에서 멀지 않게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변덕스러운 빛 속에서 낮게 날았다는 것은 그의 그림자를 나무들 사이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고, 그렇게 새들을 방해하고 경계하는 적에게 그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이제 섬의 새들에게 그토록 이상한 이름들을 붙인 것을 후회했는데, 그것들이 매우 야생적이고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죠. 레드스킨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그는 그 방식의 대가였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는 아이들이 배로 끌려갔다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가벼운 눈이 모든 발자국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죽음 같은 침묵이 섬을 뒤덮었는데 마치 잠시 동안 자연이 최근의 학살의 공포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타이거, 릴리와 팅커벨로부터 배운 숲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가르쳤고 그들의 무서운 시간에 그들이 그것을 잊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슬라이틀리는 기회가 있다면 나무에 표시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컬리는 씨앗을 떨어뜨릴 것이고, 웬디는 어떤 중요한 장소에 그녀의 손수건을 남길 거예요. 그런 안내를 찾기 위해서는 아침이 필요했고, 그는 기다릴 수 없었답니다. 상위 3개가 그를 불렀지만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었어요. 악어가 그를 지나갔지만 다른 살아있는 것은 없었고, 소리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죠. 그러나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다음 나무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서 그를 스토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는 이 끔찍한 맹세를 했어요. 이번에는 후크 아니면 나. 이제 그는 뱀처럼 앞으로 기어갔고 다시 똑바로 서서 그는 달빛이 비치는 공간을 가로질러 돌진했는데 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단검을 준비한 채였답니다. 그는 끔찍하게 행복했어요.